평생 말을 심하게 더듬고 얼굴 반쪽이 종양으로 일그러졌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프랑스 미술계의 중심에서 거장으로 군림하며 세상을 호령했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만 서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맺지 못해 늘 주눅이 들었던 남자. 밤이 오면 홀로 방에 앉아 삐뚤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던 외로운 예술가. 바로 화가 자크루이 다비드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찬란한 성공 뒤에는 평생을 따라다닌 잔인한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여느 청년들처럼 혈기왕성하게 펜싱 시합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칼끝이 그의 왼쪽 뺨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날이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입 주변의 안면신경이 크게 손상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부위에 종양까지 함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양이 자랄수록 그의 수려했던 왼쪽 얼굴은 점점 기괴하게 부풀어 올랐고 손상된 신경을 더욱 강하게 압박했죠. 그 결과 다비드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참담한 장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말을 하려고 입술을 뗄 때마다 발음이 꼬이고 발성이 조각나며 말을 심하게 더듬는 언어 장애가 생긴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는 그 누구보다 천재적이고 웅장한 예술적 세계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세상 밖으로 꺼내는 문은 굳게 닫혀버린 겁니다. 제자들이나 정치가들 앞에 뭔가 설명하려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비뚤어진 입술과 어버버거리며 막혀버린 말 더듬증을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그때마다 다비드의 마음속에 차오르던 그 수치심과 멸시, 스스로에 대한 원망은 얼마나 깊고 아팠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체적 결핍을 극도로 혐오했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화상을 보실게요. 화가는 붓을 쥐고 당당한 눈빛으로 정면을 바라보는 듯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왼쪽 뺨은 짙고 어두운 그늘 속에 슬그머니 감춰져 있죠. 빛은 오직 매끄러운 그의 오른쪽 얼굴만을 비추고 있습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지독한 콤플렉스를 세상에 들키지 않으려 스스로를 기록하는 자화상에서조차 자신을 검은 장막 뒤로 숨겨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비드와 그리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는 결코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의 흉터 하나, 혹은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약점 하나쯤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사니까요. 타인 앞에서는 늘 완벽하고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세상이 원하는 두껍고 화려한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컴컴한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홀로 남은 방에서 그 가면을 벗겨내며 상처 가득한 나를 마주하고 쓸쓸해하곤 합니다. 다비드가 자화상 속에 숨겨둔 어둠은 바로 오늘 밤을 서성이는 우리 모두의 숨겨진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지 못하던 결핍 가득한 화가는 역설적이게도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거침없는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입술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지 못한 감정의 웅변들이 붓끝으로 모여
강렬한 색채와 기법으로 폭발한 겁니다. 지금 감상하고 계신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보실게요. 이 그림에는 다비드가 구축한 내면의 세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습니다. 세 명의 형제가 아버지를 향해 칼을 맞잡은 손길에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나약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칭을 이루는 뒤편의 아치형 기둥들과 전체적으로 화면이 크게 세 칸으로 나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에 삼형제와 가운데의 아버지는 딱딱하고 강인한 직선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는 여인들은 곡선으로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데요. 화가는 이처럼 슬픔이나 두려움 같은 나약한 감정들을 오른쪽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화면 중심에는 자로잰 듯 차갑고 엄격한 질서만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비드가 안정감과 엄격한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철저히 계산한 3분할 구도라고 합니다. 다비드는 왜 이토록 딱딱하고 완벽한 그림에 집착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신의 입술, 통제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일그러진 신체에 대한 처절한 반항이었습니다. 현실의 나는 비록 말을 더듬고 얼굴이 망가진 나약한 인간일지라도 내가 창조하고 지배하는 이 캔버스 속 세상만큼은 그 어떤 흠집도 그 어떤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통제 욕구이자 마음의 강박이었던 셈입니다. 붓을 잡은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자신을 조롱할 수 없도록 그는 선 하나를 그을 때도 구도 하나를 잡을 때도 자기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현실의 무력감을 지워내기 위해 선택한 게 바로 이 결점 없는 완벽주의라는 무기였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가끔 이처럼 고단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려, 누군가에게 내 연약한 속살을 들켜 무시당하지 않으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방어하곤 합니다. 빈틈없는 일처리에 집착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긴장의 끈을 팽팽하게 조이는 마음. 하지만 그렇게 단단한 벽을 쌓을수록 그 성벽 안에 갇힌 우리의 진짜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숨이 막힐까요? 다비드에게 이 완벽한 화풍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쌓아 올린 외롭고도 단단한 성벽이었던 겁니다. 세상을 향해 단단한 성벽을 치고 고독하게 살아가던 다비드는 마침내 자신의 완벽주의와 강박을 마음껏 쏟아부을 거대한 대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 유럽을 뒤흔들던 젊은 정복자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그림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보실게요. 거칠게 날뛰며 앞발을 높이 든 백마 위에서 바람에 세차게 휘날리는 붉은색 망토를 두른 채 저 멀리 앞을 가리키는 나폴레옹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신비로운 광채로 가득 차 있고 군대를 지휘하는 손길에는 세상을 다 가질 듯한 당당함이 넘쳐납니다. 결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신화 속 영웅 그 자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멋진 그림 뒤에는 기막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 알프스를 넘을 당시 나폴레옹은 31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구의 영웅이 아니라 실제 그는 키가 무척 작고 다소 왜소한 체구를 가진 평범한 남자에 불과했어요. 무엇보다 그 험난하고 가파른 알프스 산맥의 빙판길을 넘을 때 그림처럼 저렇게 멋진 백마를 타고 달리는 건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발을 한 번만 잘못 디뎌도 수천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좁고 미끄러운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 나폴레옹은 두꺼운 털옷을 껴입고 추위에 벌벌 떨며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발걸음이 느리지만 안전한 작고 둔한 나귀를 타고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겨우 고개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위대한 그림은 사실 다비드가 철저하게 기획하고 창조해낸 거대한 미화 사기극이었던 셈입니다. 나폴레옹 스스로도 다비드에게 내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나를 그저 천재적인 영웅처럼만 그려주게 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그런데 다비드는 왜 이 요구에 응하는 걸 넘어 이토록 영웅을 우상화하는 데에 깊이 파고들었을까요? 단지 권력자의 환심을 사서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는 자기 안에 깊은 초라함을 지워내고 싶었던 화가 자신의 절박한 대리만족이 깔려 있었습니다. 말을 더듬고 얼굴이 일그러진 나 같은 나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내가 따르고 의지하는 저 우상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흠없고 완벽해야 한다는 심리적 투쟁이었습니다.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얼굴에 자신의 열등감을 깨끗이 지워내고 거칠게 포효하는 백마의 역동적인 몸짓에 자신의 마비된 안면신경과 묶여있던 자아를 투영했습니다. 붓을 쥐고 캔버스 위에서 거짓된 영웅을 조각해 나갈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가진 신체적 한계를 넘어 세상의 지배자가 되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결핍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거대한 거짓의 가면을 더 씌우는 삶은 얼마나 피로했을까요? 밤마다 영웅의 화려한 망토를 그리며 몰두할수록 정작 화가 자신의 영혼은 서서히 허물어지며 깊은 허무와 고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완벽함이 주는 달콤함은 잠시일 뿐 그것은 결코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이 가득 차오르면 마침내 기울어 가듯 영원할 것만 같았던 권력과 영광의 순간도 순식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나폴레옹을 도와 프랑스 화단의 중심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다비드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의 흐름 속에서 하루아침에 반대파로 몰려 체포되고 맙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쫓겨나 그가 도착한 곳은 차갑고 어두운 룩셈부르크 감옥의 좁은 독방이었습니다. 언제 단두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깊은 긴장감과 공포의 나날들. 어제까지는 온 나라의 존경을 받던 거장이었지만 이제는 쇠창살 사이에 갇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파멸을 기다리는 초라한 죄인의 신세가 된 겁니다. 늘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았던 권력자들의 보호도 사라지고 그토록 집착했던 완벽한 예술마저도 자신을 구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 다비드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완벽주의라는 두꺼운 가면이 상황에 의해 강제로 벗겨져 버린 무력한 순간이었죠. 그 컴컴하고 고요한 독방에서 다비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좁은 창문 틈새로 흘러드는 나직한 햇살을 바라보며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게 전부였죠.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렸던 걸까?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숨기려 했던 걸까? 거대한 고독이 밀려오는 그 방에서 그는 마침내 마음의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비드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가장 낯설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시작합니다. 지금 감상하고 계시는 룩셈부르크 공원의 풍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소박한 그림은 그가 평생 남긴 유일한 풍경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가 그려왔던 거대하고 웅장한 역사화들과 비교해보면 이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평화롭지 않나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아야 할 위대한 영웅도 없고 보는 이를 압도하는 극적인 구도나 긴장감도 없습니다. 그저 감옥 창문 너머로 내다보이는 평범한 공원에 푸른 나무들과 따스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유유히 산책을 즐기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작은 뒷모습이 부드러운 초록빛 속에 번져갈 뿐입니다. 다비드는 쇠창살 너머의 이 작은 풍경을 캔버스에 담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완벽함과 권력이란 게 저 창밖의 사소하고 고요한 일상에 비하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 건 아닐까요? 잘 보여야 할 권력자도 없고 자신을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어진 순간 거칠고 날이 서 있던 그의 붓터치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해집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서야 그는 비로소 한결 편안한 숨을 쉬며 지친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한 겁니다. 가끔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보이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비드에게 이 감옥의 시간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자기 영혼을 만나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난 후 다비드는 완전히 다른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의 칼날이나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서사 대신 그는 온 세상에 화해와 용서의 따뜻한 눈물을 건네는 대작을 기획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사비나 여인들의 개입입니다. 서로를 향해 칼과 창을 겨누며 격렬하게 피를 흘리던 남성들 사이에 여인들은 온몸을 던져 싸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이제 그만 증오를 멈추라고 외치는 여인의 간절함과 백색의 옷을 입고 중재하고 있는 여인의 눈빛이 화면의 중심에서 빛나고 있죠. 다비드는 이 거대한 그림을 통해 전쟁과 분열로 얼룩진 프랑스 사회에 우리가 살 길은 보복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 안는 것이라며 눈물 어린 고백을 건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문득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파하는 그곳에도 이 그림 속 여인들의 외침처럼 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더 이상 누구도 소중한 일을 잃고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날카로운 무기가 아니라 화해의 손길이라는 걸 다비드는 먼저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던 시기 그의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마음을 온전히 구원해준 진정한 기적이 찾아옵니다. 사실 다비드가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격한 정치 행보를 보이며 국왕의 처형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 그의 아내 마르가리테는 남편의 잔인함과 집착에 깊은 실망을 느끼고 그를 떠나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외모 콤플렉스와 언어 장애로 인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결핍을 안고 살았던 다비드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이별 통보는
그의 심장을 통째로 도려내는 듯한 가장 아픈 상처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의 완벽주의가 더욱 독해졌던 것도 그 외로움을 감추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다비드가 정권이 바뀌어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위태롭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혼했던 아내는 한달음에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안위나 세상의 이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비틀어진 얼굴을 한 채 두려움에 떨며 말을 더듬는 남편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 모두에게 비난받을지라도 내게는 그저 지키고 싶은 나의 남편일 뿐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세상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할 때 오직 그녀만은 말을 더듬는 나약함과 일그러진 뺨을 가진 인간 자크루이 다비드의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여워하고 품어주었던 겁니다. 목숨을 건 아내의 헌신적인 옥바라지 덕분에 다비드는 무사히 석방되었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영웅을 그려내도 결코 채워지지 않았던 다비드의 마음속 깊은 빈터가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조건 없는 수용을 통해 비로소 아늑하게 채워진 겁니다. 평생 그를 기울게 하던 불안과 열등감이라는 괴물은 단단한 성벽이나 가짜 영웅의 힘이 아니라 나의 못난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의 다정한 온기 앞에서 마침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다비드는 왕의 박수나 영웅의 찬사가 아니라 아내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인생의 진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문득 영화 마더가 생각나는데요. 모두가 살인자라며 손가락질할 때 끝까지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진심을 믿어준 엄마의 이야기 말이죠. 살인자 누명을 썼던 아들에게는 끝까지 믿어주는 엄마가 있었고 모두가 독재자의 동조자라 비난하던 다비드에게는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의 인생은 이미 참 따뜻하고 성공한 삶 아닐까요? 아마 우리가 밤마다 외롭고 지치는 건 내 마음을 온전히 나눠줄 그 한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모진 바람이 다 지나가고 황혼기에 접어든 다비드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작을 함께 감상해 보실게요. 전쟁의 신 마르스가 미의 여신 비너스 앞에 나른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자신을 지키고 적을 물리치는 데 사용했던 거친 투구와 칼, 방패는 이제 여신들의 부드러운 손길에 의해 하나씩 거두어지고 있죠. 언제나 긴장감과 살기로 가득했던 전쟁의 신은 이제 온전히 무장 해제된 채 그 어떤 걱정도 없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깊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 마르스의 모습은 어쩌면 평생을 결핍과 싸워온 다비드 자신의 마지막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더듬는 상처와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세상 앞에 얕보이지 않으려, 상처받지 않으려 완벽주의라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평생을 긴장 속에서 버텨야 했던 화가.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도달한 진짜 진실은 우리를 구원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것은 단단한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그는 붓끝으로 잔잔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의 지친 마음을 향해 다비드의 삶이 나직이 질문을 건넵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눈에 완벽하고 빈틈없어 보이기 위해 얼마나 무겁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하루를 버텨내셨나요? 내 안의 작은 틈새나 나약함을 남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스스로를 너무 많은 긴장과 강박으로 채찍질하며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다비드가 차가운 감옥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소박한 초록빛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 아내의 다정한 온기 속에서 마침내 영혼의 쉼을 찾았던 것처럼 당신을 구원할 진짜 평온은 저 멀리 있는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가만히 감싸 안아주는 이 고요한 밤의 공기 속에, 그리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곁을 채워줄 누군가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등을 돌릴지라도 오늘 밤만큼은 고캔이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드릴게요. 잘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서툴러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 안에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그동안 버티느라 참 고생 많았다고 가만히 토닥여주며 그 어떤 걱정도 강박도 없는 깊고 아늑한 잠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던 당신에게 다비드의 붓끝이 전하는 부드러운 온기와 평온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갑옷을 벗고 편안히 주무세요.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언제나 고요한 캔버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다비드의 또 다른 작품들을 몇 점 더 보여드리려 합니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